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사랑입니다. 오늘은 멜랑콜리의 개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랑콜리라는 주제는 철학과 미학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그리고 미술과 음악사, 그리고 무용에서조차 아주 자주 출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먼저 히포크라테스의 사체행론에서 멜랑콜리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부분의 이 비범한 천재들은 왜 멜랑콜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암흑시대의 중세에서는 멜랑콜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멜랑콜리와 바로크 시대의 멜랑콜리, 그리고 낭만주의의 멜랑콜리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의 정신분석에서는 이 멜랑콜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적으로 멜랑콜리는 검은 담즙이라는 뜻이죠. 이 사전적으로 멜랑콜리는 우울하고 슬픈 정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검은 담즙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사람의 기질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우울함과 슬픔의 정도가 심해서 광기로 번지는 질병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이 인간이 네 가지 체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혈액과 노란 담즙과 검은 담즙, 그리고 점액이라는 이 네 가지 체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네 가지 기질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멜랑콜리커는 검은 담즙이 과도하게 넘쳐 흘러서 어둡고 우울한 성격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이 아니죠. 아마도 고대인들은 이 멜랑콜리라는 것이 인간의 고통으로 파괴된 내면의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상했기 때문에 검은색을 담즙에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흐르는 이 어두운 광기, 다시 말하면 자신이 신의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신과 인간에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이러한 소외와 고독, 그리고 자기 학대와 같은 증상들이 바로 이러한 검은 담즙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은 담즙이 활성화된 사람을 멜랑콜리커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멜랑콜리를 부정적인 질환으로 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철학자 중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이나 시학, 또 예술 방면의 이 비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왜 멜랑콜리였을까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죠. 이 물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인간에게 멜랑콜리라는 기질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대다수의 비범한 인물들이 멜랑콜리커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멜랑콜리라는 이 증상을 성스러운 질병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멜랑콜리가 꼭 부정적인 효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능도 가지고 있다는, 말하자면 멜랑콜리는 부정과 긍정의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멜랑콜리 개념의 역사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기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양가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범한 인물들을 또 딱 꼬집어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화적 인물로는 헤라클레스와 아약스를 들었고요. 철학자로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인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비범한이라는 형용사는 그리스어로 페리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평범함에서 벗어난 낯선 것, 이상한 것을 형용하는 말이에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상태를 초과하는 과잉, 과도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잉여와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나머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최대한 그것의 본질에 육박해가는 잉여라는 의미로 읽어야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범한이라는 뜻은 평범함에서의 일탈과 잉여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자, 때문에 이러한 일탈과 잉여는 일단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릴 수 없는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찬사를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지양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비범한이라는 이 한 단어에도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가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이 멜랑콜리라는 기질을 의학적으로만 해석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이 멜랑콜리는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문제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예술가들은 멜랑콜리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그러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멜랑콜리 기질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은 르네상스와 낭만주의 미학에서 더 확장됩니다. 예컨대 낭만주의 예술에서 멜랑콜리는 천재의 고유한 정조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범한 천재는 멜랑콜리할 수밖에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량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중세에서는 멜랑콜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현대 정신분석에서도 멜랑콜리가 지나친 죄책감, 자기 학대, 그리고 광적인 분노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죠. 근데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도 이 우울증과 광기를 일반적인 질병을 넘어서는 것, 일종의 기독교적인 원죄가 표출되는 증상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멜랑콜리라는 정조는 아카디아로 불렀는데요. 이 멜랑콜리에 빠진 자는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으로부터 분리되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멜랑콜리 증상을 심한 무기력과 권태로 인한 영적 생활에 대한 나태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금욕과 명상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막 교부들을 괴롭히던 가장 유명한 질병이 바로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태라는 이 멜랑콜리 정조, 이것은 영적 생활을 이어가던 수도자들에게 침투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라고 간주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악을 통제하지 못하고 신의 은총이라든지 이 신의 사랑에 무관심하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는 당시에는 아주 큰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결국 중세시대에는 신을 향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못하고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 자를 멜랑콜리에 빠지는 자들의 특성으로 본 것이에요. 자,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우리는 중세와는 반대로 이 세속적 욕망을 오히려 장려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현대 예술가들은 멜랑콜리에 빠진 자들을 작품으로 오히려 표현하거나 자신이 멜랑콜리라는 정조로 뛰어드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물론 지금의 예술가들이 수용하는 이 멜랑콜리가 중세시대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악마의 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멜랑콜리는 아니죠. 오히려 그 강을 뛰어넘는 멜랑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술가는 슬픔을 작품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자고, 루터는 멜랑콜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의 욕조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멜랑콜리라는 욕조의 몸을 흠껏 담근 다음에라야 나올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이것을 중세식으로 말하자면 마치 수도사들이 악마의 유혹에 저항하며 싸우듯이 예술가는 악마와의 숙명적인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12세기 독일의 여자 수도사인 힐데가르드 폰 빙에는 이 아담이 사과를 먹자마자, 즉 원죄를 행하자마자 인간의 피는 멜랑콜리로 응고되어 가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로 가보면 예술에서의 멜랑콜리는 예술의 필수적인 요인이고 정신활동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신플라톤주의 학자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이 두뇌 활동이 왕성한 정신 노동자가 보이는 증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신이 내린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멜랑콜리를 신성하고 긍정적인 증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치노는 영혼이 결합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미지너티브 멜랑콜리아, 낮은 단계의 정신이 있고요. 중간 단계의 정신은 레셔널 멜랑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신성한 단계의 멜랑콜리를 멘틀 멜랑콜리라고 구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멜랑콜리 기질은 성스러운 열정과 영감을 분출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치유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철학적이고 예술적 창작 능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또 하이니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는 The frenzy of melancholy was thus the source of inspired creative achievement. 그러니까는 멜랑콜리의 분출은 영적인 힘이 가미된 창작의 원천이다라고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 15, 16세기 독일화가 이 뒤러가 남긴 동파나 멜랑콜리아 원에 대한 이 현대적인 해석들이 이 멜랑콜리의 양가성 확립에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듀러가 살았던 이 시기는 기독교 교부들의 관조적 삶과 기사들의 실천적 삶이 동등하게 칭송되었던 그러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 듀러의 자아상을 보면 마치 전형적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 것처럼 긴 머리와 좌우대칭으로 그려서 마치 자기 자신의 얼굴을 예수로 형성한 것 같이 그렸어요. 거기에다가 모피를 입고 잘 빗어넘긴 이 긴 머리는 그가 귀족임을 강조한 것이에요. 자, 이 초상화만 보더라도 이 듀러는 바로 나르시시스적인 멜랑콜리였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초상화인 것입니다. 자, 멜랑콜리 원에서 주인공은 역시 날개를 접은 천사인데요. 그녀는 왼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에 대고 손은 뺨에 대고 머리를 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의 보물 반가사유상처럼 아주 전형적인 멜랑콜리 포즈로 평가받고 있죠. 자, 천사는 이 흐트러진 머리카락, 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시선은 초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울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세를 보면 무기력하고 나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의 치켜든 눈을 보면은 또 치열하게 무엇을 사유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타오르는 지적 열망을 그녀의 치켜든 눈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취하기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자의 바로 고독과 불안 그리고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천사는 각종 기하학을 위한 도구들로 둘러싸여 있죠. 사실 듀러는 평소에도 이러한 기하학을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는 데 적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한 시도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겪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의 천사는 듀러 자신의 예술적 고뇌를 은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서는 아기 천사 푸토가 판자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깊은 사유에 잠겼지만 어떤 실천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이 천사, 그리고 행동은 하고 있지만 사색이 부족한 아기 천사가 이렇게 대비돼서 그려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술가가 갖춰야 될 이론적 통찰과 실천적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그녀의 발밑을 보십시오. 발밑에는 한 마리의 개가 자고 있죠. 천사는 손에 컴퍼스를 쥐고 있어요. 천사는 진리들을 붙잡기 위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개는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잠자는 개는 잘못 넘어갔네요.
자, 이 잠자는 개의 형상은 결코 안온한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는 잠도 자지 않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찾고자 하는 진리를 붙잡지 못하자 현실 도피를 위해서 잠에 빠져든 천사의 페르소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이 잠자는 것을 잃어버린 자이고 개는 천사의 페르소나로서 현실 도피적인 가상의 잠에 빠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잠을 자는 것까지도 신의 주도하에 있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잠의 신 히프노스는 밤의 신인 닉스의 자녀이고 죽음의 신 타나토스의 형제라고 신화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잠에서조차도 불면과 수면이라는 이 멜랑콜리의 이중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랑콜리아는 음울하고 냉담하지만 동시에 지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프스키는 이 천사가 비범한 멜랑콜리 예술가에 가깝다고 주장했죠. 다시 말하면 이 듀로의 천사는 실천적인 기회 그리고 수학적 이론을 모두 섭렵하기를 욕망했던 자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과 지성의 힘의 한계에 봉착해서 고통받는 예술가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코 멜랑콜리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로코 시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는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반종교개혁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을 살육의 대지로 만든 이 종교 30년 동안의 이 종교 전쟁도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면서 또 콜럼부스의 신대륙이 발견된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각종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촉진되었던 아주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 분야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 때이고요. 정서적인 면에서는, 정조적인 면에서는 이 불안정한 감정과 고뇌에 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멜랑콜리 개념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부터 르네상스까지 줄곧 이 슬픔과 두려움이 수반되는 질병으로 보는 이 부정적인 경우와 깊은 사유와 창조적 능력의 분출로 보는 긍정적인 이 측면의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바로코 사람들도 르네상스 시대처럼 멜랑콜리에는 부정과 긍정의 양가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는 믿었어요. 그러나 이 바로코 멜랑콜리와 르네상스 멜랑콜리의 모종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멜랑콜리가 깊은 사색을 통해서 삶의 어두운 면을 적절하게 의미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긍정적인 규교를 맺는 방향으로 갔다면, 반면에 이 바로코 멜랑콜리에서는 그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삶 자체를 어떤 의미와 작업도 없이 점점 더 병리적으로 끌고 간 것이 다른 점이에요. 자, 이렇게 바로코 시대의 멜랑콜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으로 인식한 것은 이 중세 원죄로 인한 자기 처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코 시대의 멜랑콜리는 마치 자신의 온몸이 깊은 사유와 깊은 염려의 강물에 잠식되어서 심각한 염세주의적 슬픔과 죽음 충동에 이르게 하는 정념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기사의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한 젊은 기사가 왼쪽에 안락 의자에 누워서 잠에 빠져서 창백한 머리를 한 손으로 받치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가 꾸는 꿈의 내용을 물건들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해골과 불에 탄 양초와 금장시계는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나타낸 것이고, 책과 악보와 동전, 보석, 또 총과 마스크는 권력과 예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이므로 허영과 사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코 시대의 이러한 덧없음과 필멸성을
나타내는 사물들을 배치해서 회화로 표현한 화풍을 바니스타 페인팅이라고 하죠. 이 바니스타는 영어로는 vanity, uselessness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렘브란트 작품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파괴로 인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한한 슬픔에 잠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죠. 유대민족의 바빌로니아 유수 사건이죠. 저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성이 불에 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도미니코 페티의 멜랑콜리라는 작품인데요. 오른쪽 하단의 붓과 팔레트와 작은 조각은 이 주인공이 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래시계 책 나침반은 다른 세속적인 욕망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해고를 응시하고 있죠. 이것은 그녀 주변의 사물들이 의미하는 현실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적 가치는 덧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낭만주의로 가보시면은 낭만주의 사상의 핵심은 무한의 추구와 동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무한의 추구 이면에는 막연한 정념들과 또 강렬한 감정의 범람, 월즈워즈의 말이죠. 그리고 상실에 대한 환상과 같은 이 멜랑콜리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념이 지배하던 낭만주의 시대에는 적어도 예술가는 신적인 영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 비범한 천재라는 거예요. 즉 일탈과 과잉을 특성으로 하는 천재론이 다시 등장한 것이죠. 바로 멜랑콜리가 비범한 예술가의 전제 조건이라는 믿음이 퍼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멜랑콜리 개념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프로이트가 1917년에 발표한 이 트라우어 운트 멜랑콜리, 슬픔과 멜랑콜리라는 논문에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이후의 반응을 기준으로 슬픔과 멜랑콜리를 나눴어요. 이 강의에서는 프로이트의 이 트라우어를 애도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슬픔으로 번역해서 쓰겠습니다. 이 단어를 애도로 번역하면 이해하는 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도는 이미 발생한 슬픔을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증상 측면에서 슬픔은 사랑의 대상이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반면에 이 멜랑콜리는 무언가를 상실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특정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에게서 무엇을 상실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작금에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특정한 이념을 지지하는 대중이 그 이념의 상징적 인물이 정치적 몰락을 당한 경우 그 지지하는 대중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무의식에는 배신감과 혐오와 슬픔으로 들끓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슬퍼하긴 해야 되는데 대놓고 슬퍼하지 못해서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상태는 집단적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 즉 집단적 애도 작업에 실패하는 경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가혹하리만치 비난하게 되는데 그것도 타인 앞에서조차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마치 남을 비난하듯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이 비난의 대상이 자신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떠나가버린 타자, 상실한 타자로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 상실한 대상은 사랑과 미움이 병존하는 대상이 됐어요. 양가 감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슬픔의 고통만으로 일단락 지으려는 사람들은 해당 대상에 투여했던 자신의 성적 에너지,
삶의 에너지인 그 리비도를 그 대상으로부터 걷어들여서 삶의 다른 대상에게 투여하는 데 반해서 이 멜랑콜리에 빠진 자는 리비도를 오히려 원래 상실된 대상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돌려 말하면 이 상실된 대상을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묻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대상과 자신과의 동일화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동일화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잘 의식적으로는 모를 수 있어요. 이 동일화 과정에서 하나의 자아는, 자기라는 하나의 자아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실된 대상에 대해서 자아가 사랑하는 자아와 증오하는 자아, 두 개의 자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상을 사랑하는 동안 무의식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대상에 대한 증오가 의식 차원으로 떠오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증오는 사랑의 또 다른 단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인간은 평생에 걸쳐서 사랑과 증오의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멜랑콜리커도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해 투여했던 리비도를 걷어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예요. 그래서 동일화는 타자를 나로 동일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타자에게 압도되어서 내가 타자에게 흡수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멜랑콜리는 후자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타자의 검은 그림자가 자아에 들어워진 것이라고 지칭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지만 나르시시즘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리비도를 집중하려는 집착이 바로 구순기에 리비도로 퇴행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것이 바로 멜랑콜리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멜랑콜리커는 자기 자신이 직접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타자 속에 있는 자아를 선택한 거예요. 타자화된 자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랑콜리커는 타자를 사랑해서 내면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타자 속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